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1월 1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번화가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폭발 직전 한 여성이 40분 넘게 벤치에 앉아있다가 가방을 둔 채로 자리를 떴고 이어 2분이 지나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쿠르드 노동자단과 쿠르드 민병대를 지목했고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포함한 총 46명을 체포했습니다. 11월 15일 4만 2천 톤의 경유를 싣고 아르헨티나로 향하던 이스라엘 국적의 유조선이 오만 해상에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입수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란이 무인기를 사용해 이번 공격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선체 뒷부분에 구멍이 나고 선박 표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지만 화물 누출이나 침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월 17일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튀르키예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징역 8,65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튀르키예 법원은 성폭행과 협박, 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아드난 옥타르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아드난의 주거지에서는 6만 9천여 개의 피임약이 발견됐고 여신도들에게 성폭력뿐만 아니라 무마취 코 수술을 진행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의 주거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7명을 포함한 2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건물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국경을 열고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사상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2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수색 작전을 펼치다 사망한 알자지라 소속 기자 아부 아클레의 사망 사건을 미국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에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외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치안 장관의 후보자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와 국방장관의 후보자인 베잘렐 스모트리치에 대한 비토 의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자지라 여기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FBI가 직접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알자지라 여기자 사망 사건,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고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사망한 그 알자지라 기자는요, 1997년부터 20년 동안 이제 2.8 분쟁을 이제 취재한 기자인데, 지난 5월 11일 날 새벽에요, 그 IDF의 그 테러범 색출 작전을 취재하는 도중,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제닌 난민촌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 원인을 두고 당연히 2.8이 이제 갈등을 했겠죠. 그러면 미국 측의 이런 입장, 그 FBI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거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모 장관이 간츠 국방장관은 이제 외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이스라엘 내정 간섭이라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피드 총리 대행도 지금 IDF 군인에 대한 외부 조사는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슬쩍 빼요. 오늘자 그 최근 뉴스를 다시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미 백악관은 이거는 국무부 우리들 몰래 이제 법무부가 단독 행동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FBI가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빼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취재하던 그 여기자가 가운데서 이제 총에 맞고 사망을 했는데, 과연 누구 쪽에서 발사한 총에 맞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쪽에서 쏜 총에 맞았느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쏜 총에 맞았느냐? 그게 가장 큰 그 논쟁거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제 우리가 복기해 보면요, 이제 IDF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쏜 총에 이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의학적 관점이랑 문제의 탄환,
그다음에 총기, 그다음에 시신을 이렇게 대조해서 법약을 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측에서 시신을 이제 화장시켜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탄환도 공유를 안 해요. 그러면 뭐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미궁 상태에 빠지고 있었고 이걸 빌미로 서한 지구에서 이제 이팔 갈등이 심해졌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과학적 검증 대신에 정치적 타협을 해라. 그래서 끝내 IDF는 간츠는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5인 사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군인의 5인 사격으로. 네, 최종적으로. 그게 9월 달이거든요. 그게 아군 초기니 적군 초기니 식별이 불가능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락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미국이 이렇게 지금 끼어들어 가지고 FBI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러는 이유도 사실은 그 여기자가 미국 국적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어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미국 국적자니까 미국 반할권이다라고 이제 법률적인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정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FBI를 동원해가지고 정치적 정적들을 막 조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까지 이른바 PTA 모임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죠. 우리로 치면 그거에서 이제 게이 동성애의 교육은 K7 뭐 이게 6학년, 7학년 미만 가르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FBI가 쟨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해서 타겟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테러리스트 타겟팅 하듯이 FBI가. 그 짓을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발끈하니까 이제 일단락은 됐어요. 근데 이 배경이 재밌는데 이게 이제 신임 네트냐후 총리 내각 구성 지금 중이거든요. 협상 중에 있는데 그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필이면 작년 9월 달에 이미 이스라엘이 5인 사격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임 내각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 사건만 있으면은 또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진짜 법무부가 과잉 충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네트냐후 총리 측과 이제 그 군 당국자들 이스라엘 군 당국자들한테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안보관련 부처 장관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메시징에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이른바 이제 강경보수 연대 벤 그비어 치안부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의 스몰미치를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들 간의 정치 배분 싸움이거든요. 자리 싸움이라기보다는 그게 지금 내각제 국가의 특성이 그거예요.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하고 있는데 미 국무가 개입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내정 간섭이네요. 내정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길들이기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중간 선거에서 또 선방했겠다. 뭐 이제 꺼리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껄끄럽고 그렇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뭐 일부 이제 이게 양보와 협상을 하겠죠 네트냐후가. 그래서 국방장관 후보자는 스몰리치 임명은 좀 철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서 철회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리쿠드당 소속을 이제 안 치려고 그건 내부 정치 문제니까 그렇게 일단락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트냐후는 이제 상대할 적이 이제 전선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국내 라피드 간치 극좌 세력하고도 한번 이걸 또 붙어야 되고 해외 글로벌 레프트 세력 서방 EU 애들 친구들하고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시아파를 지지하는 미 국무부와 이제 험난한 관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극좌파 그리고 서방의 EU 국가들 또 미국 힘들죠. 힘들겠네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진전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할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이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IRGC 항공우주부대의 아미랄리 하지자데 사령관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보다 빠르고 탄도 미사일보다 궤도가 복잡해 요격하기 어렵다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한 이란 매체는 이란이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400초 안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해 위협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란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 현지 매체에서 신문 일면에 이란이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400초 안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 이제 국민 저항 운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EU나 서구 국가들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재안을 막 EU에다 올리고 하고 있어요. 뭐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이란이 지난 10일 날 경고를 했어요.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서구를 한두 시간에 타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고 우역을.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해서 400초 안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지난주 서방 위협 기사와 유사한데요. 미사일을 관장하는 이제 항공우주사령관, 이란의 항공우주사령관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현존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냐면요. 음속의 5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어느 곳이든 한두 시간 안에 다 타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보다 빠르고 이른바 크루즈 미사일보다 빠르고 탄도 미사일보다 궤도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 떴다가 이게 포물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근데 이거는 직선으로 가니까 이거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미사일 방어망 MD망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전략 무기 중에 최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럼 이스라엘 위협을 가했을 때 전술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사실상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나 혹은 방공망 체제, 사드망 체제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죠. 왜냐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못 잡아요. 요격이 안 돼요.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 공격한다면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방공망 시스템 그 미사일 우리로 치면 사드 기지 혹은 아이언돔 기지를 다 파괴를 시킨 다음에 대량 드론 공습으로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가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400초 안에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400초면 거의 6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뭐 아이언돔, 사드까지 다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뭐 방어할 수 있는 뭐 기술이 없다면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란의 이 미사일 개발 능력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란이 그냥 뻥카를 날리는 이 호풍인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천 기술은 미국 기술을 도용했는데 로켓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이런 평화적 이용으로 했다가 중국이랑 러시아는 무기화 시킨 거고 미국도 아직 개발을 안 했어요. 기술만 대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이 독자 개발했다는 거는 좀 신뢰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획득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이란이 발표한 그 인공위성 발사체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러시아 기술로 그냥 이란 땅에서만 발사한 거예요. 그냥 소속만 이란이고 사실상 이거 뭐 감시 통제 이런 뭐 교신 이런 건 다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아마 도입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 독자 개발 쪽보다는 무게중심보다는 오히려 실전 배치에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래서 역시 이란은 선제 타격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미리 가서 왜냐하면 이게 발사체가 용도가 다양해요. 거의 스테이셔너리 딱 이게 미사일 기지 사일로에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인공위성 발사체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대기권에서도. 그 다음에 북한도 볼 수 있지만 이동식 기차 안에서도 발사하고. 예, 이동식 발사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러시아제 이제 그 럼버 트럭이라고 목재 큰 거를 개조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올려서 발사하고 그거는 선제 타격 아니면 답이 없어요. 발사되는 순간 끝나니까 미리 가서 타격하는 수밖에 없죠. 가면 갈수록 이제 선제 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베네트나 라피드였으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이제는 이제 네타냐후니까 그 선제 타격의 가능성 그 카드가 더 만지작만지작 볼 수밖에 없네요. 기존에는 핵시설이었는데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있으면 이것도 이제 타겟 패키지 안에 들어가겠죠. 티어 안에. 이러는 와중에 이란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아제르바이잔의 보안 당국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의 간첩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왜 아제르바이잔에 이란의 간첩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보안 당국 발표에 따르면 간첩 용의자 5명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시설 및 정유 송유관 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설비에 대한 불법 정보를 이제 첩보를 한 것이죠. 이제 그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산 드론,
그 드론하고 연계되어 있는 레이더 장비, GPS 장비, 그다음에 방공망 미사일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워셉이라는 메신저 어플로 이제 이란 정보 당국에 제공했다는 걸 이제 포착을 해서 잡아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 정보 당국에서는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이제 방첩 활동의 연장선에서 그걸 잡아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이때는 또 이스라엘이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무슨 뭐 갈등 관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영향력 확장을 하려고 하겠죠, 이란도. 또 영토 분쟁이군요. 예, 그러니까 국경선을 마주하면 무조건 분쟁이에요. 근데 이란하고도 아제르바이잔은 문제지만은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영토 분쟁을 했을 때 이란이 아르메니아를 이제 무기를 지원했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무기망도 요번에 일망타진한 거예요. 점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암시장 조직들 불법 무기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뭐 물론 분쟁도 뭐 이게 종족 분쟁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의 군사 자산을 갖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다 보니 이란으로서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아르메니아하고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이란은 아르메니아 쪽을 이제 군사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아제르바이잔을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아까 언급한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핵이나 이란에 대한 이런 다양한 군사 자산을 무력화시키려면은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기지로 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접 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란의 이스라엘에 관한 첩보 공작 활동이 늘어났다고 해요. 현지 당국에 따르면 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군 비행기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많이 가 있다고 그러죠. 세 번째로 분석해볼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저항운동이 단순 집회 시위를 넘어 국가 산업시설 파괴와 IRGC와의 무력 충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이란의 대표적인 석유 수출항인 반다르 마샤르에서 송유관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방화 사보타주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한 석유 에너지 노조가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국민 저항으로 인해 이란 지도부 역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란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란이 이렇게 뭐 극초음속 비행기 미사일 발사체 이런 거 개발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닌 것이 지금 3개월째 내부적으로도 지금 국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하고도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란의 그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정부 집회가 그냥 일반 시민들의 어떤 집회를 넘어서 이제는 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현지 송유관 폭발 화재가 일어났다고 지난 6일 날 보도가 났거든요. 그것도 그 내부 갈등의 일환입니까? 예, 그걸 이제 보니까 이제 남부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반다르 마샤르라고 송유관 화재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SNS 선상에서 이건 사보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란 당국도 구체적인 거 뭐 사상자 뭐 화재 진압 이것밖 외에는 뭐 배우를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 반정부 매체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한 이제 석유 에너지 노조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합류해서. 근데 그들은 과거부터 수개월 전부터 공공연하게 우리가 건설한 모든 시설을 우리 손으로 파괴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노조 개입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 송유관 화재 사고가 일어난 그 도시 근처에 이제 IRGC 소속 군사령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괴한에 습격을 받아서 총격전이 일어났다 하고 당시 이제 IR 소속 군인들 대원이 이제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용의자 한 명이 사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총 쏜 사람도 이란 국민이겠죠. 뭐. 그렇죠. 뭐 이게 뭐 정규군인지 보안군인지 경찰인지 지금 매체마다 다른데 하여튼 무력 충돌은 일어나고 있고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주 말인가 그 뉴스 보니까 이란의 수도 그 테헤란 지하철 안에서도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막 총격을 가해서
몇 명이 또 이렇게 사망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이제 석 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019년 6월 사태 3주년을 또 추모하는 세레모니 기간이 있어요. 또 시위가 더 격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그동안은 이제 약간 소수민족의 남부 도시나 뭐 순위파 이런 데서도 이제 좀 강하게 진압했는데 수도 테헤란에서도 이제 승객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발포를 했다고 16일 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밤사이 6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안군은 테헤란의 한 지하철역 승객들을 향해 발표했다고 하고 뭐 출구를 향해 달아나고 넘어지고 밟히고 뭐 경찰은 열차 창문을 통해서 내부로 진입해 여성들을 구타하고 히잡 안 쓰는 여성들 구타하고 뭐 거의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안군에 사망한 그 인원만 해도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체포된 인원은 15,000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위자 5명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사형도 지금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기야는 결국은 이제 이란의 이슬람 정권 그 수뇌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뉴스가 있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칼럼에 나온 얘기인데 외부 기록 칼럼입니다. 근데 그게 CIA 이란 데스크 그 분석관 출신 애널리스트가 이제 기고한 칼럼인데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들조차도 현 정권과 그 라이시 정권이죠.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권 분열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정권과 수뇌부와의 충성파들은 지난 40년 동안 강한 결속력을 보였거든요. 민중봉기 일어나면 뭐 지체 없이 그냥 진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수뇌부가 일치 단결해서. 근데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이탈 움직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최측근이자 그 국회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냥 원리주의인데 시아파 원리주의인데 최근 그 이란 매체와 인터뷰에서 시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공론회장을 마련한다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의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화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법원장은 이슬람법 집행의 화신이에요. 그 양보가 없죠, 항상. 근데 이렇게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최고 지도자들의 측근들은 지금 현 정권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지금 이란의 문제는 한 여성의 히잡 쓰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경제 문제, 실업 문제, 가뭄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지금 그 이렇게 이란 국민들을 다 들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제 사법부와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리두기가 나오는데 언론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정권의 어떻게 보면 통치 이념과 설계 이론을 담당하는 이제 매체 대표적인 주필이거든요. 근데 친정부 매체 주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아주 그냥 세요. 정부에 대한 14가지 고언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경제난을 솔직하게 시인하라. 그리고 현 정권의 작금의 사태를 뭐 이스라엘이나 서방의 개입 이런 선동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고물가 실업 현안 이슈를 문제에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해 나가라는 걸 촉구하는 칼럼을 썼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부의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뭐 언제까지 이란도 그 국민들을 향해서 무력으로만 진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사실은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지금의 이슬람 공화국이 됐는데 한 40여 년 만에 지금 어쩌면 이 이슬람 혁명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정될 기미가 보입니까? 아니면 이참에 아예 그냥 다 그 이슬람 혁명을 무너뜨릴 그럴 기세입니까? 기세는 이제 수뇌부 파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공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전복. 이게 단순 반정부 저항 운동이 그냥 시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파괴 공작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시설 파괴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반 시설. 이거는 좀 내용이 다르죠. 이 정도 급이 되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규군하고 교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통제가 돼서 정보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 정권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나 공무원 조직. 뭐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뭐 친위대니까 다 치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이제 반으로 쪼개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런 양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도 통제된 거 보면은. 이른바 혁명 정권이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반정부 저항 운동이
아주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주저앉는다.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오게 되는 탄압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언론이 이거를 계속 주시해야 돼요. 이걸 잠재우려면 M60 같은 거 걸어놓고 그냥 학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진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못 견뎌요. 아무리 뭐 이슬람이고 뭐고 간에 이런 국민들과 하면 못 견디죠. 근데 그거 지금 시위대들은 이것과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무하메드 알라신 바로 밑에 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의 막 사진도 끌어내려지고 불태워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참 이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란 문제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오늘은 어떻게 이스라엘 투데이가 아니라 이란 투데이 같이 느껴지지만 그만큼 요즘 뭐 뉴스 보면 전부 다 이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